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예.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량뇌파를 활용해 가지고 PBM 프로토콜을 잘 환자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극적으로는 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정량뇌파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일부 선생님들은 정량뇌파 기본 강좌에 안 오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기본 개념을 잠깐 좀 복습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정량뇌파에 이제 여러 가지 고급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실제 이제 임상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경두계 PBM에 이제 주파수를 적용하고 이제 그 주파수를 적용한 TPBM의 기전과 그 기전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프로토콜 처방할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 이미 많이 TPM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바탕으로 같이 논의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아마 이제 그 케이스 리뷰할 때는 아마 이제 강 대표님도 케이스 많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본 개념 복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건 FFT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도 이제 그 보는 방법을 좀 이해하면 PBM 프로토콜 정할 때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이 이제 처음에 헷갈리시는 게 이제 절대 파워, 상대 파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이런 거라든지 개별 분석하고 논 분석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개념 포함해서 이제 정량뇌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들을 실제 보면서 이제 그 조금 고급적인 개념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것은 이제 뇌파라는 게 이게 주로 지금 저희가 보는 뇌파가 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뉴런은 이렇게 이제 이런 세포체가 있고 굉장히 긴 엑손이 있고 마지막에 덴드라이트가 있어서 다른 뉴런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게 이제 뉴런인데 이런 뉴런들이 결국은 이제 뇌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뉴런들이 만드는 뇌파는 이제 델타파라는 거, 이 델타파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상의 주파수, 빨리 오실레이션 할수록 주파수가 빨라지죠. 뉴런들은 이제 모여서 그 리듬, 오실레이션을 만드는데 이제 그 주파수가 낮을수록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작은 규모의 뉴런들이 이렇게 로컬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 뉴런들이 우리 브레인 전체에 걸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글로벌하게도 서로 연결돼서 뭔가 이제 리듬을 만들고 로컬하게도 리듬을 만드는데 그 주파수로는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기도 하고 글로벌할 때는 로컬할 때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뉴런이 만드는 뇌파 리듬이라고 볼 수 있고 뉴런 말고 이제 그 뉴런 아닌 이제 글리아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에스트로사이트도 있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런 슈반셀 미엘린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글리아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이 글리아라는 애들도 세포들도 이제 뇌파를 만드는데 굉장히 느린 1헤르츠보다 굉장히 느린 뇌파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 크게 이제 다른 뇌파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고 이제 저희가 보면 자폐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스파이크 같은 뇌파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뾰족뾰족한 뇌파 이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런 굉장히 느린 뇌파를 이제 델타보다 느린 이제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을 잘 훈련하면 이제 그런 에필lep시를 조절할 수 있다. 그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고요. 또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베타 중에 베타 1 주파수 12에서 15Hz 베타 1이라는 주파수를 잘 훈련하면 그런 이제 굉장히 스파이크한 액티비티 에필렙티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BM을 이용해서 그런 걸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뇌파라는 게 이렇게 이제 뉴런이 만들거나 이제 이런 글리아가 만드는 거고, 현재 저희가 이제 주로 그 뇌파 분석에서는 뉴런이 만드는 1헤르츠 이상의 델타 이상의 이제 뇌파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보면 이제 그 가장 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알파파인데요. 알파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세부터 4.5세부터 저희가 그 아주 건강한 아이들부터 해서 아주 그 건강한 아이들부터 해서 노인까지 해서 건강한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알파파가 이제 8Hz부터 4.5세에서 시작한 걸 보면 8Hz 한 8.3Hz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10Hz까지 이렇게 발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브레인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하는 스피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파파가 이제 이 발달 과정에서 이제 이 미엘린 시스들이 생겨나면서 수초가 생겨나면서 뉴런과 뉴런 간의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알파파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이제 그 10Hz까지 보통 14세 정도 되면 10Hz까지 가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알파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성인의 정보 처리 속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이제 그 뇌파를 만드는 기본 기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요 방금 말씀 설명드린 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써놨는데 이게 그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클리니컬 뉴로피지올로지에서 이렇게 EEG의 리듬이 각 리듬마다 서로 다른 이제 제너레이터를 가진다고 해서 그걸 정리를 해놨고 이 논문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논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델타 이하의 이제 아주 느린 리듬들은 글리아라는 그 글리아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 호흡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기만 해도 이 뇌파의 이게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BCI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뭐 오른쪽 팔이 이쪽에 이제 모터 에어리어가 있을 텐데 이쪽을 내가 움직이겠다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그쪽 아주 느린 뇌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의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아주 느린 뇌파를 이용해서 자기 뇌파 리듬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델타라는 델타파가 만들어진 기전이 있고, 그다음에 세타파, 그다음에 알파파, 베타파가 각각 이게 다른 오실레이션을 한 다른 그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아주 깊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실제 이렇게 베타부터 이렇게 델타까지 이렇게 베타, 알파, 세타, 델타로 이제 뇌파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이제 오실레이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뉴런들이 그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수록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베타는 이제 13Hz부터 30Hz 혹은 이제 30Hz 이상은 이제 감마로 보는데 이제 20Hz 이상은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포커스한 거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15에서 20Hz는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은 뭐 액티브한 포커스라고 할 수 있고 13에서 15Hz는 아주 고요한 포커스 상태라고 하고 알파는 보통 릴렉스한 상태라고 하는데 알파도 조금 이제 빠른 알파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많이 작용을 하고 좀 느린 알파는 릴렉스하는 쪽을 작용한다 해서 알파를 지금 알파 2하고 알파 1으로 나눠서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사람이 좀 졸리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알파가 이제 그런 리듬이고요. 이제 졸리면 처음에 나타나는 건 알파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요. 좀 많이 졸리면 이렇게 버텍스 샤프 웨이브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수리에서 이제 세타파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타 웨이브인데 졸면 이제 이런 웨이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졸지 않더라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낼 때 뭔가 이제 메모리를 작동할 때 순간적으로 세타가 하나가 쭉
세타 하나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거는 이제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메모리를 끌어올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메모리 프로세스도 세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잠을 자게 아주 딥 슬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리듬에 이렇게 델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파라는 게 이제 뇌파가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각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제 그 이상으로 너무 이제 각성이 높아지면 이런 굉장히 각성이 높아지면 이제 스파이크한 뇌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뇌파는 보통 이제 굉장히 그 주파수 높을수록 우리 그 두개골에서 빠져나올 때 감쇄가 많이 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데 스파이크 나온다는 거는 그 스파이크한 뇌파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코텍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두개골 바깥에서 측정할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스파이크하고 이런 슬로우 웨이버 결합돼서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에필렙티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파가 이제 크게 이제 웨이폼이나 모폴로지 그리고 앰플리투드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량 뇌파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FFT라는 겁니다. 뇌파를 주파수 분석을 해서 정량화해서 보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제 FFT 분석을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빛이 이제 백색광이 여러 가지 빛으로 이렇게 색깔로 쪼개지는 것처럼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아까 나왔듯이 델타는 이제 델타의 그 제너레이터가 뭐 어, 코, 어, 아까 불러넣었죠? 코티컬 시트 다이폴이라는 데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세타는 이제 그 알파가 아주 느려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알파라는 걸 살라무스하고 코텍스 사이 오실레이션에서 나온 건데 그 리듬이 너무 늦어서 세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히포캠퍼스의 어떤 그 관여가 되면서 림빅 회로에서 세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타 제너레이터는 그렇게 되고 베타는 이제 여러 이제 코텍스끼리 서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베타나 감마가 나오는데 요 주파수를 이제 그 대역별로 이제 오실레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역 이름도 서로 다르고 이제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그 성분의 양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FFT 개념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주 느린 예를 들어서 2Hz의 실제 뇌파는 아니고 합성한 웨이브인데요. 2Hz의 이런 리듬에 아주 2Hz보다 빠른 리듬이 섞여 있는데 지금 8과 11Hz가 섞여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리듬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FFT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Hz가 3 마이크로볼트, 뇌파는 주로 단위가 마이크로볼트입니다. 100만 분의 1 볼트, 굉장히 작은 신호고요. 8Hz가 1, 11Hz가 1, 이 정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옆에 웨이브는 이제 반대로 2Hz는 작고, 8Hz도 작지만 11Hz가 굉장히 커서 딱 볼 때는 거의 11Hz로만 보이는 뇌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FFT를 해서 어떤 뇌파의 파워를 구한다는 거는 그 앰플리투드를 각 주파수의 크기를 그냥 제곱한 거, 그거가 이제 파워가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뭐 알파 파워다, 뭐 델타 파워다 할 때는 이제 델타는 이래 1에서 4까지 1.0에서 4.0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는 3의 제곱이 델타의 파워가 되는 거고 그걸 보통 이제 2로 나누는 거는 항상 그렇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나누는 거고요. 알파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이제 8.0에서 12.0까지가 알파다 보니까 이제 1의 제곱, 1의 제곱 두 개를 합쳐서 알파 파워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앱솔루트 파워란 거고 이제 렐러티브 파워란 거는 이제 전체 파워에서 알파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전체가 5.5면 알파가 1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로 해서 18%가 알파 파워가 렐러티브 파워다. 절대 파워는 1 마이크로볼트 스퀘어다. 파워란 건 진폭과 달라서 이제 항상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도 제곱이 돼 있고요. 똑같은 게 이제 이쪽 그 델타 쪽으로 이쪽 이렇게 베타가 11Hz 굉장히 큰 거로 가면 전체 파워는 똑같은데 요 값이 이제 똑같으니까요. 이제 상대적으로 알파가 차지하는 게 1의 제곱, 3의 제곱이 위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는 90.9가 알파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클리어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뇌파를 볼 때 계속 이제 저희가 측정하고 나면 이제 항상 이런 FFT를 이런 숫자가 결국은 이제 이런 매핑된 맵으로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 사이트 측정하고 나서 이 맵은 결국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앱솔루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FFT가 도출해주는 값을 이용해서 제곱해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델타 파워를 각 채널별로 이렇게 단위는 다 여기서 마이크로볼트 제곱입니다. 이제 채널별로 계산해 봤더니 FP1은 이렇고 FP2는 이렇고 이제 숫자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FFT에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워낙 많은 숫자니까 이제 한 방에 그냥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P1, FP2부터 해서 이제 O1, O2까지 19개 채널이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입니다. 이 표준 채널에서 각 숫자를 이렇게 색깔로 매핑을 하면 지금 현재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게 실제 여기서도 파랗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실제 위치에서도 빨갛게 표시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FT를 그냥 간단하게 색깔로 표시하자.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결국 19개 숫자를 그냥 19개의 숫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변환시킨 것이 이제 항상 보고 계시는 이제 토포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처음 보실 때 헷갈리시는 게 그럼 토포맵이 이제 항상 두 개가 있으니까 개별 분석에 가서 보면 토포맵이 있고 또 논 분석에 가면 또 토포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포맵이 두 개니까 항상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개별 분석에서의 토포맵은 이제 앱솔루트 파워든 렐러티브 파워든 앱솔루트 파워면 이제 단위가 마이크로볼트 스퀘어가 되고 렐러티브 파워는 여기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 주파수 대역별로 어디가 높으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보통 뇌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뒤쪽이 높습니다. 앰플리튜드가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이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레디언트가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로 갈수록 이제 뇌파가 크고 앞쪽이 좀 낮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이 뇌파인데 이제 알파가 이제 C3, C4에서 알파가 굉장히 높은 거 볼 수 있고 발달 장애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이제 자기의 고유한 알파보다 조금 빠른 알파가 이렇게 센트럴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센트럴에서 정보라는 게 보통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모든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주로 뒤쪽에서 센싱이 돼가지고 앞쪽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거를 중간에서 막는 역할을 합니다. 뮤 리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알파 리듬은 이제 뭔가 그 영역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리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맵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뮤 리듬이 있어서 센트럴에서 레프트 브레인과 라이트 브레인의 로지컬 인포메이션이나 이모셔널 인포메이션이 처리가 안 되고 막히는구나. 전두엽하고 전두엽의 실행을 뒤쪽에 인포메이션이 앞쪽으로 전두엽 전달되는 걸 막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렇게 맵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포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 분석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지만 이제 이건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G스코어라는 이제 통계에서 저희가 쓰는 정규분포에서 쓰는 단위인데 1.96이면 이제 97.5%이 되고요. 마이너스 1.96이면 2.5%이 됩니다. 그래서 1.96 벗어난 거가 5%이 되게끔 이제 정규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규분포상에서 이 사람의 각각의 이 위치에서의 G스코어가 지금 어떤 그 정규분포상에서 어디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맵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델타가 굉장히 부족하고 델타 세타가 부족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제 릴렉스하는 자기를 이완시키는 리듬이 약한 거고요. 알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파수 맵이 베타 쪽이나 감마 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이제 뇌파 빠른 쪽으로 굉장히 시프트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느린 뇌파도 여기서 세타도 지금 여전히 많고 그게 이제 자기 연령에 이제 같은 그
아주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 혹은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파워하고 이제 또 렐러티브 파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약간 다르니까요. 이제 이따 케이스를 보시면서 실제 사례에서 렐러티브 앱솔루트를 어떻게 이제 보실지 좀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토포맵을 보시지만 토포맵을 보시기 전에 항상 이 뇌파를 딱 보시면 이제 토포맵 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로 데이터도 한번 보시고 클린 데이터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제 클린 데이터는 저희가 AI가 자동으로 클린하고 있는데 이 클린 데이터가 잘 됐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클린 데이터가 이게 AI가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경우는 사람이 좀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사람이 좀 고쳐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토포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토포맵 보시기 전에 이제 클린 데이터를 한 번씩 항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 보면 이제 뇌파는 가장 눈에 띄게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뒤쪽 이게 19채널이 앞쪽에 뒤쪽까지 있고 뒤쪽에서 크게 오실레이션 하는 게 알파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 구간 1초니까 되게 1초에 10번 정도 오실레이션 하는 게 알파인데 이제 보통 뇌파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는 느리고 앞에서는 빠른 게 정상적인 뇌파고요. 여기서 보면 뒤에서는 알파인데 앞에서는 알파보다 더 느리잖아요.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더 느린 웨이브들이 많으니까 아까 더 느린 웨이브가 이제 알파보다 느린 거 세타인데 세타가 이렇게 앞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전두엽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타가 뭐 파킨슨 때문에 이렇게 세타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ADHD나 오티즘 때문에 이렇게 세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세타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세타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나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세타가 높다 하는 거는 이제 눈으로 봐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낙 그 명확한 경우는 근데 이제 토포맵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세타든 알파든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예, 그게 이제 건강한 거고요. 이제 세타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보통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감마라는 리듬도 이렇게 보통 어떤 인지적인 프로세스 할 때 순간순간 나타나는데 이렇게 감마가 계속 나타난다 하면은 그거는 뭔가 이제 뭐 파킨슨에서도 보면 이제 감마가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지언트하게 리듬이 나타나야 되고 다이내믹한 게 건강한 리듬이고 퍼시스턴트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타 같은 경우도 계속 ADHD, 뭐 파킨슨 이런 데서 이렇게 퍼시스턴트한 세타 리듬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파 리듬은 이제 보통 그 아까 여기 보면 살라무스하고 코텍스를 통해서 다시 살라무스 연결되는 살라모코티커 살라믹 루프를 통해서 알파 리듬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파 살라무스는 아주 작은 코텍스 우리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브레인의 모든 코텍스 에어리어가 살라무스에 다 프로젝션이 돼 있습니다. 토포맥피컬리 매핑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살라무스의 모든 영역들이 코텍스에 다 연결돼 있고 그 코텍스가 다시 또 살라무스로 이렇게 그 커넥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라무스가 한번 움직이면 코텍스가 동시에 다 그 파이어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조 개 정도의 뉴런이 있는데 1조 개 정도의 뉴런이 탈라무스라는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파이어링을 이렇게 동기화 시키기 때문에 아까 같은 단순한 알파 리듬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알파 리듬 아까는 이제 아까 20세까지만 보셨는데 20세에서 한 40세까지 이렇게 10Hz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남자는 좀 더 빨리 떨어지고 여자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는 알파가 이제 8Hz가 안 되면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이제 그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8Hz보다 낮으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되고 노인에 가서도 이제 8Hz보다 떨어지면 이제 방금 일어난 일들도 이제 기억이 안 될 수가 있는 치매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제 굉장히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하는 데 중요하고 느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발달에서는 이제 느리면 자폐 아이들이 이제 알파 발달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치매에서 알파보다 느린 8LH보다 느리게 알파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를 중심으로 뇌파를 이제 그 보,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리듬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제가 이런 이제 로우 데이터를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클린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것과 맵을 보는 것과 이게 연결돼 있는 건데 토포맵만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클린 데이터 그 토포맵이 틀린 경우 클린 데이터가 잘못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잘못된 토포맵을 가지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클린 데이터를 한 번씩 보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발달 장애에서 ADHD에서 30%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잠재돼 있고 꼭 발작 안 하더라도 자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이제 그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잠재돼 있기 때문에 또 클린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이제 로 데이터나 클린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스파이크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 데이터 보는 것도 익숙해지시는 게 이제 임상적으로 매우 효용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는 방금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앞에 델타가 알파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폴로지를 가지면서 굉장히 빠른 이제 이런 베타 스핀들이 이제 그 스파이크의 바로 전 이게 더 이제 각성이 높아지면 스파이크를 만든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는 베타 스핀들도 에필lep시 폼의 한그 마이너한 형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 스핀들도 굉장히 이제 그 각성이 너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뇌파가 있는 아이들 혹은 스파이크가 있는 아이들은 일단 이제 앵자이티나 이런 각성을 줄여주는 치료가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수면 장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프론탈 익세스 베타 스핀들이 항상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줄여줬을 때 이제 치료가 성공하게 되고 치료가 성공했을 때 이런 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를 보실 때 그 로데이터 보실 때 이런 슬로우 웨이브 중에 대표적인 그 슬로우 웨이브죠. 이건 뇌파가 아니고 눈을 깜빡이는 거,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런 뇌파 부분은 이제 그 우리 눈이 이제 굉장히 큰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눈의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깜빡이면 이렇게 가장 이마에 있는 전극이 위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됐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눈동자 아래로 내려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 아이 블링킹은 이제 뇌파가 아닌 자극이 되겠고요. 이제 그 일단 출발하고 예, 출발하고 일단 F7과 일단 서울역 F8 일단 부분이 출발하고 내가 있는데 네이버 지도 띄워줄게. 어딘지 알아. 웬만한 줄 아는데 F7과 그냥 F8 서부역 부분이 치면 안 될까? 있는데 서울역이 아니라 이제 F7과 F8 부분에 이제 그 서부역. 왼쪽과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왼쪽 일단 내가 그냥 이걸로 F7이 보여줄게. 올라가면 F8이 예, 떨어지고 예, 이렇게 서로 되게 안 좋아. 이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거든? 이렇게 나타나는 내가 게 이제 아는데 정확히 호리존탈 가야지. 아이 무브먼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저 이마트 저기서 이제 이천에 알았어. 죄송합니다. 김경철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스파이크 앤 웨이브가 이렇게 보시면 스파이크 나타나고 이런 웨이브가 나타나고 이 스파이크 앤 웨이브 같은 패턴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뇌파에서 보면 측정하다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그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경우도 그 스파이크처럼 나타나는 혹은 이제 ECG가 보면 이렇게 심전도가 상당히 샤프하지 않습니까? ECG가 뇌파에 나타나는 경우도 샤프한 이런 모포로지 나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스파이크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스파이크인지 아닌지 볼 때는 이제 항상 이 주변 채널을 다 같이 봐가지고요. 모든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드무니까 이렇게 스파이크 나타나는 주변 채널에 그런 샤프하고 슬로우한 웨이브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여러 채널이 나타난다. 그걸 저희는 이제 필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필드 이펙트가 있었을 때 그 리얼 스파이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얼 스파이크는 다 이렇게 스컬 안쪽에서 발생해서 밖으로 퍼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채널에만 나타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주변 채널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채널에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 이제 그 실제 이거는 그 문제가 있는 스파이크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뇌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앰플리튜드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가장 앰플리튜드가 큰 위치에서 그런 이제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맵을 보시기 전에 이런 패턴이 있는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좀 T3 같은 거는 이제 그 템포럴이나 넥 머슬은 이렇게 굉장히 그 긴장되면 근전도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전형적인 뇌파 패턴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분석을 해버리면 이제 뇌파 분석이 조금 뭐 이 사람은 이제 그 근전도인데 뇌파가 너무 거기에 뇌파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린 데이터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파에 대해서 그 뭐 간단하게 이제 이해할 때 항상 이제 요 한 장의 차트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제 딥슬립 상태 델타가 많이 도미넌트하게 나오게 되고 이제 졸릴 때는 이제 세타 혹은 이제 졸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림빅 회로를 통해서 어떤 메모리 프로세스, 메모리 인코딩이나 디코딩 같은 메모리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이제 순간적으로 세타라는 웨이브로 림빅 회로도 굉장히 이렇게 회로가 크거든요. 그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세타라는 큰 리듬이 나오게 되고 그 거기에 사실은 세타 위에 감마라는 굉장히 그 작은 리듬이 실려가지고 보통 메모리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일어나지만 이제 심하게 졸릴 때도 이제 세타가 많이 일어나. 편안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알파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렉스 위주일 때는 슬로우 알파, 알파 1, 또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주로 쓸 때는 이제 알파 2가 주로 이제 더 도미넌트 하게끔 되기 때문에 알파 1과 알파 2가 서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베타 2는 이제 릴렉스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캄하게 포커스하는 상태에 이렇게 이제 자기 먹이를 발견해서 이제 전혀 미동도 안 한 상태에서 캄하게 포커스하게 되면 알파에서 이제 베타 1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포커스 이제 실제 어떤 태스크를 할 때 이제 태스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베타파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쥐를 잡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다든지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베타 3가 이제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버 포커스하는 경우나 또 어떤 인지적인 활동에 관련돼서 이제 감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뇌파를 크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파 이제 그 뇌파를 FFT를 하게 되면 각 주파수별로 이제 그 주파수별로 이제 그 정량화된 값을 얻게 되는데 그 값이 이제 정상 범위에 있는지 이제 정상 범위 넘어서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PBM 같은 프로토콜을 정하게 되고 그 델타 세타부터 감마까지 모두가 다 이제 우리 피지올로지컬한 어떤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리듬인데 그게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문제가 될 때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주파수 제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델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영역이 굉장히 그뭐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거나 지금 스트로크 일어나가지고 스트로크 된 영역에서는 이제 그쪽에 이제 뇌파 델타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잠을 전혀 못 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델타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고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ADHD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에서도 세타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에서도 세타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알파 문제는 이제 우울증, ADHD 다 알파의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멘탈 포그 이제
그 멘탈 포고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알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알파가 전두엽이 많으면 이제 프로세싱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프론탈 알파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SM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 보면 이제 수면 장애에서도 SMR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촉각의 문제, 과, 과잉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 또 SMR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베타가 많은 경우는 이제 앵자이티나 인솜니아, 마이그레인, 어, 완벽주의 뭐 이런 게 또 감각증이나 이제 worry 이런 게 이제 베타하고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네거티브한 그 경우에는 이제 베타 이런 리듬들이 굉장히 퍼시스탄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제 포지티브하게도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떤 이제 어, 필요한 피지올로지컬한 의미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도한지 부족한지를 우리가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터벤션 결정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FFT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주파수 높을수록 이게 낮아집니다. 크기가 낮아져서 이제 이런 모양의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낮을수록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원되기도 하고 또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제 또 상대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스컬 밖으로 빠져나올 때 감소가 많이 됩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뇌파는 이제 주파수 높을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스펙트럼을 갖는 게 낮아지는 크기를 갖는 게 정상적인 FFT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스펙트럼이 이렇게 점점 낮아진다. 크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릴렉스하게 되면 좀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되고 이제 뭔가 집중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소에 그냥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너무 많이 시프트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라우젤 너무 낮아진 거고 평소에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시프트하게 되면 이제 어라우젤 너무 높아진 걸로 스펙트럼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파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는 이제 알파라는 리듬이 생기죠. 알파라는 리듬이 이제 주로 머리 뒤쪽이 이제 그 시각 정보 처리하는 쪽이 눈을 감으면 그쪽이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가 굉장히 커졌다가 눈을 뜨면 다시 감소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펙트럼이고 이런 알파가 앞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정상적인 스펙트럼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알파 외에 뭐 세타에서 피크가 있다든지 이런 베타나 감마에서 피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스펙트라다. 이런 스펙트라를 보이는 그런 위치, 뇌판의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위치라는 개념. 어느 위치가 이런 스펙트럼을 보이느냐. 그래서 그 위치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베타가 너무 높다. 이쪽으로 이런 이상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위치를 조금 낮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세타에서도 이런 피크가 나타났다. 알파 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머리 뒤쪽에서의 알파 피크가 큰 거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 피크가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뇌파가 느리면 빠르면 느린 방향으로 인터벤션을 해준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면 이제 알파 픽 프리퀀시가 굉장히 느리게 발달하거나 알파에 도달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알파 픽 프리퀀시가 노멀 레인지를 넘어서서 베타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따 사례에서 보실 텐데 그런 케이스는 PTSD에서 주로 많이 어딕션 문제나 불면증 이런 경우에 이제 알파가 너무 빨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이제 스펙트라를 잘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스펙트라를 저희가 볼 때 두 가지 스케일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은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고 선형 스케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FFT 값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림 그려준 건데 오른쪽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그 스케일은 0인 경우 이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인 경우에 보면 0인 경우는 이제 그 앰플리튜드가 1인 경우 0이 되고요.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 되는 뇌파가 성인에서는 거의 이제 많이 없는데 이제 100 마이크로볼트가 되면 20dB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0.100분의 1 마이크로볼트가 되면 마이너스 20dB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의 그 0에서 여기서 보면 0에서 90까지 마이크로볼트라는 스케일로 그렸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이렇게 작은 주파수 그 FFT 값을 갖는 주파수의 활동들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C4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이 높다. 이 사람 그거 뭘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쪽이 굉장히 그 어라우젤이 높다, 오버 액티브하다. 이모션을 이모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영역인데 그 좌측은 보통 이게 로지컬한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거고 우측은 정서적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영역인데 우측에서 특히 이쪽이 이렇게 그 우측 앞쪽은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이고 뒤쪽은 이모셔널 퍼셉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모셔널 퍼셉션된 정보가 앞쪽에서 레귤레이션 될 때 이 사람은 30Hz 정도의 이제 이런 피크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모션 레귤레이션 하는 쪽에 어떤 이제 그 위치들이 너무 이렇게 하이 센스티브하다, 어라우즈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파가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이 전체적으로 뒤에서 높고 앞쪽으로 낮아지는 정상적인 패턴인데 이런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의 그 오버 어라우절이 이렇게 그 우측 전두엽 쪽에 이제 조금 잠재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로그 스케일로 보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뇌파는 이제 FFT라는 걸 통해서 아이 클로즈일 때는 이렇게 알파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라우절이 낮은 경우에는 알파 프리퀀시도 왼쪽으로 가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슬로우 웨이브도 이렇게 좀 정상보다 높게 됩니다. 그리고 어라우절이 높은 경우는 알파 픽 프리퀀시도 이렇게 조금 빠르게 되고 FFT 스펙트라에서 보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도 이제 정상보다 좀 높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인 경우에 이제 모든 경우 그 인지장애는 보통 이렇게 언더 어라우절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디프레션은 언더 어라우절인 경우도 있고 디프레션이지만 이제 앵자이티를 많이 동반한다든지 디프레션의 타입에 따라서는 오버 어라우절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도 사실은 언더 어라우절이 주로 많지만 파킨슨이지만 이제 어떤 트레머를 동반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감마가 굉장히 퍼시스턴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섞여서 나타나는 거죠. 학습장애의 경우에 이제 언더어라우절이 많고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언더어라우절이 많지만 이제 자폐 같은 경우, 이제 ADHD 같은 경우도 상당수는 이쪽에 있지만 또 상당 일부분은 이제 또 오버어라우절도 상당히 많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보통 불안이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어딕션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오버라우절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정량 뇌파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ICA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어떤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S로레타라는 소스 맵을 통해서 이제 소스에서의 이제 문제를 이제 19채널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맵을 통해서 그 코텍스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스 레벨에서 커넥션이 이제 어디가 어떤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지를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개념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이제 쉽게 조금 더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요거 개념을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토요일 오후에 강의에 집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3시